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즉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쪽에선 환호가, 다른 쪽에선 분노가 터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내세웠지만 묻지마 예산 낭비 비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탈락한 사업 지역에선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논리와 총선용 선심 사업이란 지적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23개 사업에 24조 1천억 원 예산. 어디서 어떤 사업이 벌어지고 문제가 있다면 뭐가 될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분석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희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님, 김상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요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23개 사업, 예산은 24조 1천억 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규모를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다 좋은데 국민 혈세 쓸 때 제대로 쓰긴 쓰는 거냐, 이런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은 모두 23개, 2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2조 1천억 원이 들어가는 연구개발 투자 3건을 제외하고 20건, 22조 원 규모가 철도나 도로 같은 사회 간접자본 관련 사업입니다.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을 비롯해 동서 제4축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세종 청주 고속도로, 평택 오송간 고속철도 복복선화, 제2경춘국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들 가운데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 골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재정 투입 사업에 거치도록 돼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게 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규모 토목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래 10년 만입니다. 지역 활력도 제고하면서 혁신 성장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 가운데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연돼 온 사업들도 있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조 1천억 원의 돈이 풀린다는 얘기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먼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00억 원 이상 되는 그 사업을 골라서요. 그중에 국세가 정부 예산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게 되면 예비 타당성, 경제성,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냐라는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 세월이 하세월입니다. 7개월 걸리기도 하고 1년 걸리기도 하고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업 시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든 어떤 사업이든 예비 타당성 면제해준다, 환호성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23개나 한꺼번에 면제해준다. 어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보죠. 차재원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된 곳은 환호고 탈락된 곳은 분노한다. 환호와 분노가 교차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지역 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역에 상당히 막대한 시설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 또 나아가서는 주거 여건 자체가 상당히 나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선전된 사업들이 상당히 수건 사업이었다는 것이 오랫동안 상당히 갈구해왔던 사업들이 됐기 때문에 된 쪽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차원에서 결정이라고 지금 환영할 수밖에 없지만 떨어진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쪽에 탈락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는 상당히 또 실망감을
그러네요.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 얘기 참 귀에 많이 익었습니다. 저 수건 사업이 드디어 실현됐다라는 네. 얘기. 반대로 왜 우리 지역만 홀대하냐. 그 면제가 된 곳은 수건 사업이 이제 해결된 것이고 떨어진 곳은 왜 우리만 홀대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 때문에 그런지는 잠시 뒤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전 국회의원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해야 된다라고 대부분 보면 당을 떠나서 야당은 왜 예비 타당성 안 하냐고 항상 그래왔고요. 여당은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빨리 이건 해야 되니까 이거는 면제해주라는 논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제가 봤더니 과거 민주당이 반대했었던 예비 타당성 하자고 했던 곳은 면제가 됐고 과거 한국당이 하자고 했던 곳은 또 뭐 이렇게 되고 여야가 입장이 이번에는 또 완전히 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 부양과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요. 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과거에 그렇게 욕을 하던 민주당 정권이 욕을 하면서 배워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이었죠. 그렇습니다. 면제한 거죠. 네.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야당에서는 예타 면제했다고 막 비판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국당에도 좀 똑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22조 원의 4대강 사업할 때는 이명박 정부를 토건 세력으로 토건 규정했거든요. 세력. 예, 맞아요. 그런데 토건. 이번에 똑같은 거를 답습을 했죠. 문재인 그 2015년도 6월 달에 당시 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이런 이명박 정부를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이제 규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총선용의 선심 공약,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면서 이거 해주겠다 하는 거 다 포함됐습니다. 또 여권 실세 지역의 그 남부 내륙철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죠. 거기 이제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이라든가 그 예비타당성 조사의 그 기준을 보면 뭐 재해라든가 뭐 불효불급한 그 사업이라든가 또 그게 다 법에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조목조목 정해져 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광역 단체별로 하나씩 나눠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데에서 이제 원칙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홍종호 그 4대강 조사 평가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마저도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그 예타 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할 수 없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하는 또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일제히 입을 모아서 이번 예타 면제와 24조 1,000억을 혈세를 쏟아붓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토록 반대했던 4대강 사업과 도대체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보여드렸던 역대 정부의 예타 면제 사례와 액수를 좀 한번 보고 좀 따져볼까요? 뭐 막연하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숫자를 좀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가 60조고 이번에 24조니까 이명박 정부 때가 뭐 압도적으로 많긴 많네요. 숫자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 때 SOC 사업, 이른바 토건 사업이라고 해서 토건 세력이라고 비판받았던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문재인 정부도 뭐 어제 발표된 거 보니 액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렇게까지 요의 말씀 좀 드리는 걸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김상진 교수님 뭐 객관적 입장에서 학자적 측면에서 보셨을 때 SOC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경기 활성을 SOC로 하는 건가 이 지적은 동의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SOC 부분이 경제 활성화에 경제를 촉진시키는데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정 정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예.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SOC 투자 건설에 재정을 투여하겠다 이런 의미로서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줬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네. 기존에 이제 4대강 사업과는 좀 다르다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예. R&D 사업에 일단 3조 6천억 원을 투여를 했다.
그리고 예.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4조 원을 투여를 했다. 그리고 국가 기관망 SOC 광역 교통분류 사업에 10조 9천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기관망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기존에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를 했던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을 파고 그리고 불을 막고 예.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적인 사업이고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비 타당성 면제를 시켜줬던 사업들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장기적 발전을 좀 염두에 두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보기에도 조금 다른 측면은 좀 있기는 있나요? 4대강 사업은 100% 땅 파고 보 만들고 이 토목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83%만 토건 사업이고 나머지는 R&D나 다른 국가 이 전체적인 다른 이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좀 다르다. 정부 주장은 그렇던데. 예, 물론 토건 사업인 것은 저는 뭐 SOC 사업 자체가 토건 사업이죠. 도로를 내고 뭐 철도를 내고 항만을 건설하고 다 토건이죠. 사실 토건인데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대강 사업과는 좀 본질적인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3%가 어찌됐든 SOC 토건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 자, 어제 내용 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좀 여쭤보죠. 그 차 교수님, 예.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에서 정책수석도 그랬고 네. 우리가 SOC 투자에 대한 유혹을 안 느끼는 게 아니다. SOC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슬금 이게 바뀌더니 네. 드디어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SOC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됐어요. 결국은 경기 활성화는 이게 제일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본 경기 걸까요?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예. 생각에 문재인 정부가 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거 이렇게 면제한 부분은 아마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 오히려 더 크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날 그 울산에 가서 수소 경제 로드맵이라는 그 행사에 맞아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의 벽을 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고 하냐면 앞서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 보면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얼마만큼 편익이 이익이 나느냐 그 경제성을 따지는데 보통 보면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따질 경우에 보면 이것을 지었을 때 얼마만큼 그 유발할 효과가 나오느냐 부분인데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지금 하나의 그 기관 그 SOC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주변에 또 그 연계되는 SOC들이 없다고 보니까 하나의 특정한 SOC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방 같은 경우는 비용 편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때문에 이 SOC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부분은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네. 저는 만약에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이 문재인 정부가 조금 생각을 좀 더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 이런 식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기하는 측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뭐 물론 어제 그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가 SOC와 관련된 예타 면제 발표와 함께 어제 같은 자리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5년간 앞으로 총 175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할 때 상당히 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기대했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좀 많이 퇴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한다든지, 네네. 저는 뭐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되었던 수도 이전과 같은 그런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강력한 그 균형 발전 정책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아하. 일종의 지금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지역에 각 하나씩 떡 하나 남겨주는 식의 이런 식의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흡하다.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이 내용은 좀 같이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론의 편의성을 위해서 두 축으로 좀 나눠서 가겠습니다.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에 적합한 결정이었느냐라는 한 덩어리하고, 그렇다면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거냐, 이른바 경제성 검토 측면, 이 두 가지로 예산 낭비 부분,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차 교수님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거 좀 해보죠. 지역 균형 발전 좋다. 그런데 이거 갖고 지역 균형 발전이다? 이건 명분일 뿐이지 근본적인 지역 균형 발전도 아닌데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미흡하다. 이 지적하신 거죠? 예. 자, 박종희 의원님. 국정 경험 있으시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건 대한민국 정부 역대 정부의 수건이었고 큰 숙제였는데 2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지역에다 먼저 뿌리겠다. 이거 지역 균형 발전이다. 이 논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는 그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찍어서 주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예타 범위가 축소가 됐거든요. 500억에서 이제 300억으로 줄였는데 그걸 다시 이제 500억 이상으로 이제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500억 일이 이상의 있었습니까? 그 예타 대상을 무조건 지금은 예타 면제만 해보면은 그냥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되는 뭐 설계하고 이래서 시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타의 적정성을 그 평가하라고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부실하게 평가될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는 사업을 보면은 500억 원 고사하고 1조 뭐 4조 뭐 7조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한국 그 개발연구원에 예타를 맡겨서 수행하는 이 이유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기 그런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 예를 들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약한 그 1호 공약이죠. 남부 내륙철도 같은 경우에도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외감을 느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하면서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철도인데 그 지도에다가도 진주를 아주 윗부분에다 그려놔서 네. 마치 이게 굉장히 경남도가 균형 개발되는 것처럼 했지만 창원에는 별 혜택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창원 사람들이 박탈 가면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예타 면제의 이 발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아하.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버린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개입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네요. 네. 어허, 그렇군요. 김 교수님은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대목에 동의하시나요? 네,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은요. 그렇다고 뭐 예. 지역 반응들만 놓고 보면 일단 환호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많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SOC 사업 자체가 지역 발전에 이제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예. 지역에 이제 지대 땅값도 오르게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혜택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환호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당연한데요. 그리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장도 예. 다음 자기가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니까 환영을 하겠죠. 당연히 환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은 저는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격차가 너무나 심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상장 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R&D 투자 비용도
수도권이 64.4%가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고 인프라가 수도권 위주로 그렇죠. 돼 있기 예. 때문에 지방 도시의 청년들의 순유출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장기적 발전 과제를 봤을 때 이것은 큰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적은데 이 땅덩어리 적은 상태에서도 수도권에만 밀집되어 있으면은 앞으로도 환경의 문제, 치안의 문제, 교육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게 되어 있죠. 이것을 분산시켜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큰 아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단기적 차원으로서 근시적 시간 사안으로서 바라볼 게 아니라 그리고 물론 정부 여당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부 여당은 국민의당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그런 의석을 확보하는 것들이 정부 여당의 목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들을 우선 투자해서 선거에서 이기고자 한다. 저는 이것도 또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낭비성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은요. 지금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주는 예산들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예.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서 먼저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당겨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교수님 그 설명을 들어보면 수도권은 빠지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큰 오류는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난 사업은 뭐 GTX 정도 빼고는 그러고 보니까 없기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잘 분배가 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이번에 이제 4가지 선정 기준을 세웠다고 그러는데요. 예. 첫 번째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 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히 추진한 가능 사업.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그리고 네 번째가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낙후된 접경 지역 중심으로 이것을 배치를 한다. 이런 4가지 원칙을 세워서 이번에 사업을 선정했다고 그럽니다. 그 4가지 원칙은 다 잘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는 평가. 예, 그러니까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배제했던 것이죠. 수도권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예. 수도권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인천의 이번에 광익철도망도 올해 안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쳐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타당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쳐서 하는 것들이 그렇죠.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던 것이죠. 예. 저기 이제 탈락한 사업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정희 의원님 좀 현실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저게 죽고 사는 문제죠. 그렇죠. 저거 탈락한 지역의 국회의원들 뜨거라 해가지고 난리죠 지금. 이 정도 되면. 경기도의 경우만 해도 이제 수원의 신분당선 광교 호미실 연장이 있었고요. 예, 예. 포천의 그 양주 옥정 옥정 포천 예. 전철 7호선이 예. 이제 2개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경기 북부 접경 지역 개발이라서 이제 포천에 이제 1조 원이 투입된 건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군사 보호구역으로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예.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입주민들이 광역철도 분담금을 이미 냈어요. 5천억을 냈습니다. 돈을 냈군요. 그런데 탈락이 되기 탈락이 때문에 되니까.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됐지만 예산이 세워지려면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내년 예. 올 연말이나 내년 연말에 이제 예산이 이제 설계라든가 이제 들어갈 텐데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환호하는 것이 많다고 그러시지만 탈락된 데는 지금 왜 떨어진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 예. 이 포함이 된 데는 뭐 시장 군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내가 했다 서로 해서 문자 맞아요. 돌리고 해서 예, 쫙 예. 이 확산이 됐지만 떨어진 데는 지금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난리가 날 겁니다. 예, 이제 떨어진 데는 왜 우리가 떨어졌느냐 하는 이제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반대하던 사업이 이번에 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랬군요. 맞아요. 그러면 예. 이런 사업은 왜 그때는 반대했고 지금은 왜 포함이 됐느냐. 또 이제 평택의 그 오송에서 이제 간 철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도 안 했는데 또 포함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평택에서 오송 가는 이제 철도인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굉장히 좀 시끄러워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부 내륙 철도 같은 경우에도 중간 기착지 같은 걸 놓고 이제 또 그렇죠. 갈등이 더 벌어지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말씀이 일견 맞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고 예. 이것이 제동을 걸 수 있고 그다음에 논의 과정이 너무 좀 투명하지 않았다 하는 이제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패널들 이외의 다른 정치단체나 다른 의견들, 특히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좀 해보면 경실련 같은 데는 차 교수님 보시기에도 네. 대단히 비난 일색입니다. 그렇죠. 뭐 경실련 입장에서는 뭐 앞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4대강 사업 예. 대표적으로 토건족들의 그 국가 예산 낭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또 정권적인 정치적 논리에서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비난을 해왔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 자체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우선되고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연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 각 그 강력 단체에 하나씩 이렇게 안겨주는 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그 뭡니까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네네. 저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의문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당장 이 각 지역에서 지금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욕구를 억누를 수만은 또 없었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아마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 논리가 적용될 저는 뭐 수밖에 정치 없는 논리가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적용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그 비판의 자유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뭐 김상진 교수님 뭐 어찌 됐든 큰 틀에서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잘 선정됐다라는 입장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치 논리가 개입됐다라는 그 지적은 두 분이 일관되게 하시네요. 물론 이제 이런 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피는데 정치 논리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수건 사업이라고 올라오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정치 논리가 없이 선정을 했다. 이것 자체가 모순이죠, 사실은. 모순이다. 예. 지금 표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 조 단위로 가는 큰 사업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왜냐하면 23개 사업을 다 한 화면에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비교적 빨간색은 이제 그 4조가 넘는 거고요. 규모가 큰 거고 나머지 큰 거 위주로만 표를 보여드리면 네. 교수님 말씀대로 묘하게도 지역 안배는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저거 자체가 정치 논리인데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죠. 아,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업 중에서도 저걸요, 분야별로 한번 나눠보면은요, R&D 투자가 전북 상용차 혁신 성장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으로 3조 6천억 원을 배정을 네. 했고요. 그다음에 네. 도로 철도 인프라 사업이 충남의 성문산단 인입철도를 기본으로 해서 7개 사업 5조 7천억 원을 배정을 했고요. 네.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이 남부 내륙철도를 비롯해서 5개 사업에 10조 9천억 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제주의 하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을 비롯해서 6개 사업에 4조 원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장기적 발전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 배치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그 예. 정치적인 논리가 상당히 앞서 많이 들어간 그 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평택 오송간 그러니까 지금 경부 고속철, 네. 그러니까 고속철도의 복복선화 예, 복복선화. 이 부분은 저는 뭐 경제 논리가 그건 더 우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고속철도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지방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대전에서 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서 대전까지 오는 기간 중에 이것이 호남선도 오고 경부선도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아주 심하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3조 1천억은 진짜 이건 필요한 그러니까 아주 불급한 예. 그러한 것으로 아마 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가장 큰
이 지금 규모가 들어간 게 남부 내륙 철도 사업이 4조 7천억인데요. 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1967년, 6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 계획이 사실 수립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앉아있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국가 재정 규모 자체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네. 그런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2014년, 2015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저걸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럴 때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상당히 낮게, 그러니까 비용 편익 조사가 0.4, 이 최근에 이제 조사했을 때는 0.72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저거는 뭐 나름대로 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기는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좀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이제 BC 편익성이 1이 돼야 되거든요. 네. 1이 미만이면 이제 안 되는 건데 수도권은 뭐 1보다 조금 높거나 1 주변에서 하고 네. 지방은 뭐 0.7 내지 8 정도에서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원칙을 세우지 않고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90년도 그 법을 붕괴 이후에 이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사람은 차는 안 다니고 다람쥐만 다닌다 해서 다람쥐도로가 다람쥐도로,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유명한 다람쥐도로. 예, 예.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아하. 그런 지적을 제가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중간 정리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냐 선심성 나눠주기 토목 공사일 뿐이냐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동전의 앞뒷면처럼 패널들의 의견도 둘 다 측면이 좀 있는 측면이 있다 쪽으로 돼서 이거는 어느 한쪽이다라고 딱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가장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금 낭비다. 다람쥐 도로 말씀하셨지만 도로 깔고 철도 깔고 돈 들여서 거기다 뻥 뚫어 놨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다람쥐만 다니는 이런 상황. 예가 없지가 않습니다. 그거부터 좀 한번 좀 따라 좀 보죠. 바른미래당 논평이 이랬습니다. 예타 면제, 예따 면제다. 이렇게 논평을 좀 냈습니다. 그런 우려 없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따져보죠. 차 교수님, 예. 우리가 SOC 해놨는데 이거 경제성 없이 그냥 해서 선심성으로 했다가 완전히 놀린다. 혈세 낭비됐다라고는 대표적인 사례 그러면 딱 떠오르시면 뭐부터 떠올리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4대강 사업인데 4대강 사업보다 더 우리가 눈에 딱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예. 전남 영암에 F1. 표물론 F1 F1. 예, 예. 있죠. 그러니까 대개 제가 그 기억하는 애물단지 됐죠. 두 번 정도 하고 지금 결국 그 시설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지금 그 국가 예산 낭비 예, 사례로 지정되는 것이죠. 저기는 어때요? 김상진 교수님, 그 우리 네. 공항 지방의 공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항 보면은 이상하게 별명들이 있어요. 김대중 공항, 김영삼 공항, 뭐 이명박 공항.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저희가 딱 하기는 좀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공항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타 면제로 해서 지어놨는데 뭐 훈련기 뭐 2차 경장으로나 쓰이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그렇죠.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예. 실제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는 기차를 타고 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내국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양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설악산 중심이라든지 동해안을 관광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예타를 한다고 하는 새만금의 공항 하면은 새만금 개발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새만금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관광 사업으로서 새만금을 좀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것이 경제적 효과가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적자를 운영을 계속 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내 공항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국가의 장기적 균형 발전 차원 속에서 바라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지금 노태우 공항이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천 같은 경우는 유학성 의원이 그때 당시 국회의원에서 유학성 공항이다. 뭐 지금 노태우 공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청주 공항인데요. 뭐 네. 그런 공항들은 사실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제도가 도입된 게 99년도거든요. 김대중 예. 정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김대중 정부 이전에 그런 공항들이 지방 공항들이 막 그러니까 이 지역 개발의 그 논리적 차원에서 막 우죽선으로 쏟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 재정의 남용이 일어났고 그 결과들이 누적이 돼서 예, 결국 예. 1997년도에 환란위기까지 왔다. 그 교훈 때문에 99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네. 제도가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 공항들의 문제는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이죠. 예, 바로 예. 그러한 교훈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제 결정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좀 아픈 대목이에요. 예, 그런 아픈 대목. 아픈 대목인데 이 대목은 저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정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지명이 선문이라는 게 하나 나갔는데 선문이 아니라 석문입니다. 시청자 전화를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문으로 고쳐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종희 의원님, 얘기 나온 김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새만금에다가 국제 신공항 대대적으로 짓는데 요거 예비 타당성 조사하지 말고 면제해 줬죠. 네. 이번에 네. 바로 인근 지역에 무안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무안공항도 있고 무안공항도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 혈세 낭비로 지적 나오면은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가 무안공항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새만금 공항 짓고 무안공항 기존에 또 텅텅 놀고 있고 이런 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가겠다? 요 대목은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작년입니까? 그 무안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남 고속철도가 이렇게 잘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어요. 디귿자로 꺾었죠. 예, 올라갔다가 예. 다시 내려와서 거기만 1조 몇천억인가가 이제 맞아요. 투입이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참 시끄러운 적이 시끄러웠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 새만금 공항도 이제 보면은 공항의 효용성보다는 새만금 지구에 태양광을 8천억인가 이 쏟아부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왜 새만금을 다른 용도로 관광지라든가 또 어업 중심지로 키우지 않고 또 산업단지를 유치하지 않고 웬 태양광 패널이냐 하고 반발을 하니까 아마 그거를 달래기 위한 이 말하자면 달래기 무마용으로 내려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에도 이제 뭐 김제공항이니 뭐 군산공항이니 말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지역에는 과연 공항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그런 효용성. 무안공항까지 차로 뭐 한 20-30분이면 예, 갈 수 있는 예. 그런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가 오게 되면 이 국내에서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공항이라면 국제공항 커다란 규모로 할 수 네. 있는데 그만큼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새만금에 할 것인지 예. 이거에 대한 청사진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항 계획이 나오니까 황당하다는 얘기죠.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데만큼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수조 원,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요거는 좀 타당성 조사를 좀 했었으면 했었는데 이게 면제가 되니까 이런 논란이 나온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옥천 아래 옥 정도 잘못됐습니다. 아유, 저 글씨도 작게 나갔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워낙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네. 예, 이게 일반인들은 안 보여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산과 이 지역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습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서남권의 2개 공항 중복 투자 논란, 예비 타당성 면제, 김 교수님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공항 이용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리고 적자 운행을 하면서까지 현재로선 아무도 알 수 없죠. 예, 공항을 지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문제 제기에서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새만금 자체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이뤄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새만금을 국제적인 어떤 거점의 중심으로 좀 만들어야지 새만금 개발 효과가 있다라는 네. 장기적 관점에서 공항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500억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비 타당성 면제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국비가 투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예비 타당성 예. 조사를 마치면은요. 그다음에 다시 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본타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기본 설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있고 착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국가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한해서 정밀 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시행의 주무부처가 정밀 조사에 타당성 분석을 하죠. 이것이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1, 2년을 끌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거쳐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갖다가 적정하게 투여를 하는 사업으로 맞는지 다시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설계 과정에서 이제 국회 심의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정은 거쳐야 될게 얼마든지 많다. 많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 대목에서 제가 이제 그게 이번 결정이 예,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하. 왜 앞뒤를 바꿉니까? 먼저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은 다음에 던져야지. 뜬금없이 지금 이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온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팔이 날리고 있는데 예, 예. 어떻게 할 같은 뭐냐. 전북인데도 그렇습니다. 엇갈리죠. 네, 엇갈립니다. 평가가 지금 네.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줄고 있고 경제도 좀 낙후되고 그러니까 새만금이 개발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럼 무안공항은 어떡하지 이렇게 되니까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데 앞뒤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라는 지적. 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호 시비가 엇갈리는 곳 하나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제가 이렇게 봤더니 가장 규모가 큰 게 4조 7천억 원짜리 네. 규모가 있는데 서부 경남 KTX. 근데 별명이 하나 생겼대요. 네. 서부 경남 KTX는 김경수 KTX다. 맞나요? 뭐 김경수 도지사가 상당히 지난번 선거 때 이 강력 공약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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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이었기 예.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경수 이게 도지사 KTX가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거제에서 진주를 거쳐서 김천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남부 내륙을 관통하는 지금 철도인데요. 이것은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 때부터 논의가 됐던 사업이었고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아까 국회 논의도 이제 거쳐야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소속 의원들이 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거제 지금 국회의원인 김한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이 지금 그 철도 문제는 예비 타당성 면제해야 된다. 어쩐지. 벌써부터 이야기를 어쩐지. 했었고요. 자유와 그리고 야당, 예. 김천에 지금 국회의원이 송원석 송원석 의원 의원, 송원석 예. 의원도 마찬가지로 수혜자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근데 우리 김상현 여야를 교수님 떠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일단 이렇게 지금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를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민들의 등살 때문이라도 아니면 또 예,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을 때문에라도 이건 안 하고는 못 되깁니다. 예. 이게 결국은 여야를 떠나서 내 지역구 들어가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는 것이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계속 이 선고문이 나오고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여론 주도 도움을 얻었다. 이게 지금 주문이 아니고 이게 그 설명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드루킹 선고에 대한 얘기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혼선을 빚으실까 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립니다. 희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의원님 지역구가 수원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다. 분당선이 뭐 수원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해서 기대감이 높고 돈도 다 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탈락됐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광교 호매실 구간의 이제 연장 사업이고 그 호매실에서 이제 화성까지 가는 이 신분당선 연장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와 그 LH 공사에 그 광역 철도 분담금을 5천억 가까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락이 돼서 아주 실망감이 크죠. 탈락된 명분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 예. 근데 반대 그 같은 수도권이라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포천까지 지하철 연결되는 거는 포천도 수도권이 아닌데 그건 북쪽이라 또 된 건가요? 이제 지방에서 볼 때는 서울 외곽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보지만 수도권도 이제 천차만별이거든요. 4개 권역이 있어서 한 수원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뭐 조금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혹은 재정이 좀 튼튼하기 때문에 민자도로라든가 뭐 민자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군사 보호구역, 뭐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상대적으로 겹겹이 규제가 돼 상대적으로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셨으니까.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특히 포천 같은 경우에는 그 로드리게스 사격장이라고 1,300만 평이 사격장이에요. 그 주변에 포탄 날라오고 개발 못하고 땅값 올라가지 않은 불이익을 수십 년째 받아가고 받아왔기 있거든요. 때문에. 그래서 포천이 이제 개발이 좀 돼야 되는데 포천엔 재정 여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양주 옥정에서 이제 포천까지 가는 전철 7호선에 예, 대한 그 1조 1,00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철 7호선이 포천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천 주민들 왜 얼마 전에 광화문 와서 삭발 시위하고 막 광화문에 그랬잖아요. 10,000명이 넘게 오고 500명이 넘게 삭발 시위를 하고 그 시위가 이거 해달라는 거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포천 주민들은 성공하신 거네요? 네, 지역구 국회의원은 뭐 혈서까지 쓰고 아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모임 이런 그 어떤 정부의 이제 지역 균형 개발 혹은 예, 소외된 지역의 예.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견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포천 전철 7호선은 타당성도 굉장히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인구가 예, 없지만 예. 이제 전철이 통과가 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이 BC 뭐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절한 이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이뭐 지역구 국회의원이 저기도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네요. 예, 그런데 아까 분당선 말씀하셨는데 분당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러니까 지금 면제는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거기는 아마 이 BC가 아마 1 이상 거기가 넘지 않을까 생각이 0.9 정도 그러니까 나옵니다. 상당한 그 경제적인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더라도 저는 뭐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물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 착수하는 기간이 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보통 1년, 2년 뭐 이래 걸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 주변 지역은 무슨 사업을 해도 그거는 다 BC가 다 그렇죠. 1.0 이상 가까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어떤 듭니다. 말씀이냐 하면요. 예비 타당성 면제에서 탈락한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워낙 반발을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이거 면제는 못 시켜드렸는데 타당성 하면 당연히 통과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달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더 김상민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GTX. 네. GTX는 수도권 사업이죠, 명백히. 네, 이거 지역 균형 수도권. 발전하고는 또 동떨어진 건데 네네. 이거 엄청 큰 이 수혜자가 많죠. 그렇죠. 송도에서 시작해서 예. 남양주까지 관통하는 거. 예. 야, 그럼 요 라인에 있는 네. 데들은 기대감이 엄청 그렇죠. 높을 텐데. 수도권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인구 집중 밀집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예. 거기에 해당되는 역세권에 해당되는 지가는 엄청나게 또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예타를 면제해준 논리는 뭐였을까요? GTX를 예. 송도에서 남양주까지 가는 요거는 이거는 좀 특혜 아니냐 시비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가 있죠. 예, 특혜의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가 그럴 수 있고요. 있죠. 예,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경제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이제 높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사해도 여긴 높게 나온다. 저는 통과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통과에 대한 언지를 좀 준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언지를 줬습니까? 여기도? 아마 예타 면제 될 것이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사전에 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예타 면제 사업 23개 사업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린 돈은 24조 1천억 원,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자, 결국은 국회 얘기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겁니까? 어떤 절차 거치게 되나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산이 있어야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국회. 예, 국회 예산이 있기 전에 이제 사전에 이제 설계도 하고 설계 타당성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국회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예산 정책처의 검토 보고도 받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한 국회 심의가 이제 열리게 되죠. 네. 예, 지금 어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요. 예.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기본 어제 그 예타 면제를 발표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성의 적정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철도 도로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철도 기본 계획 수립에 16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에 40억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국도 신규 사업 조사 설계비에 47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기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R&D라든지 공항 건설 같은 경우는 2020년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하고 나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서 기본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제가 또 방송 멈추고 오늘 또 시청자 질타하시는 전화가 하나 또 와서 이 내용을 또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저 여기 오늘 차 교수님 여기 땀 나는 거 보이시죠? 예, 아이고 오늘 또 시청자분들 꾸지람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오시는 시청자분, 이거 일리가 있는 지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전북 지역에서 무안공항까지 차로 가면 1시간 반 걸린다. 20분 아니다. 이게 인근 지역이 아니다. 무안공항과 새만금 이 지금 계획은 붙어 있는 공항이 아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1시간 정도 맞습니다. 걸리는데 이거를 같이 중복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전북 주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운하다. 예, 예. 이거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광주에 이제 공항이 있고 예. 무안 국제 공항이 있고 또 인근에 이제 군산이라든가 그권에 있는 이제 새만금 국제 공항이 생기면 이제 그런 것들이 중복 투자다 하는 예, 이제 그런 예. 지적인 예.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뭐 어찌됐든 어떤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1시간 거리가 어떻게 인근이냐라고 하는 지적 그대로 수용하고 제가 정정해 드리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특정 지역에 1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중복이냐 아니냐는 또 별개의 논란거리긴 합니다만. 그 옆에 또 이제 청주공항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청주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공항을 저어놓고 텅텅 놀리고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이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려 했다라는 점. 자, 어찌됐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예민하게 좀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타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 우리 원일이 국장의 그 직설도 많이 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오늘은 저 여러 가지로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혼이 나면서 진행을 하니까 여기서 땀이 좀 이렇게 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수도권 얘기 하나만 좀 더 하다 말아서 저 차 교수님. 예. 도시철도 7호선을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하는 요 사업에서의 형평성 문제하고요. 네. GTX를 처음에 그 이 국토부 개발은 이 수도권을 X자로 이렇게 관통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되고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안 되고 해서 지금 부글부글 뭐 난리던데요. 이거 정부 논리는 뭐고 형평성 논란은 왜 일고 있는 겁니까? 지금 GTX 부분은 뭐 지금 사실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이 확장되면서 지금 상당한 이 주민들이 지금 서울을 끼고 있는 외곽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일종의 이 자립자족형 도시가 아니라 다 어차피 서울로 와서 생활의 일터를 예. 잡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 교통의 이동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종의 지금 지하 대도심 밑에다가 KTX급에 준하는 그런 고속 지하철을 깔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 부분에 화면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건 컴퓨터 그래픽입니다만은 그렇죠. 거대한 구를 지하에 한 지하에 40m 정도로 그렇죠. 그 40m 뚫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가서 예, 깔고 깔고 평균 시속이 한 뭐 100 몇십 킬로니까 거의 200km 가까이 200km. 육박할 그렇다면 정도. 그렇다면 KTX, SRT 수준으로 예. 달린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이게 왜냐하면요, 예. GTX A 노선과 B 노선은 A 노선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 그건 인구가 많은 도시를 지나가는 것이고 이 GTX B 노선은 이제 인구가 지금 막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예. 뭐 말하자면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예. 그래서 타당성이 조금 덜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도 굉장히 좀 KDI에서 하지만 예. 실무적으로도 하지만 그 정치적인 느낌이 조금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사의 방법이라는 게 뭐 통행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거주 조건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여유 있게 좀 할 수가 있어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이 GTX 비노선은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연내 예타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맞물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 대상인 분들은 신도시 대상자인 분들은 GTX가 뚫려야지만이 이게 도시 개발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예타에서 빠지니까 왜 우리는 안 빼주냐 이런 말씀이신 건데 국토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예타는 면제 못 시켜줬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하면은 당연히 통과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런 뉘앙스던데 맞나요?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타를 하면 거의 다 그러니까 BC가 1.0에 육박하거나 넘을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업 이 착수하는 시간이 조금 늦춰진다 뿐이지 아마 통과하는 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GTX 같은 경우는 수도권 주민들의 강력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측면은 문제는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블랙홀의 하나의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우려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옆에 이 수많은 외곽 도시들이 나름대로의 자립자족형 경제 체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측면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요 네. 경제성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성만 볼 수는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경제성 그리고 정책 분석 예. 그리고 지역 균형 분석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경제성에 BC가 2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타당성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저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근본 취지가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현재 국가 균형 분석이 한 25점에서 35점 이 정도 편성을 하는데 이 기준을 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높여야 네, 된다. 높이게 되고 예. 경제성 부분을 약간 내리게 되면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업에 네,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의 근본 원칙 자체를 좀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이 예, 예. 듭니다. 국토부 말대로라면 GTX B 같은 경우에는 연내 예타를 통과할 거라고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렇죠. 예타 면제하는 거나 통과시키는 다름이 거나 같은 없는 거죠. 효과네요. 예, 예, 예. 그런 지적들.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저 오늘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관심 속에 주목 속에 예타 면제가 이렇게까지 큰 이슈인지는 저도 가늠을 잘 못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좀 한번 짚어보죠. 민주당의 최운열 의원. 예타 면제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라졌다. 어느 순간이 되면 국민 세금은 눈먼 돈 잔치에 쓰여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예타 면제는 눈먼 돈 잔치다. 요 지적. 여당인 민주당의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요거 좀 마지막으로 평가 좀 해보죠.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최원열 의원의 지적은 상당히 뭐 일리 있는 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뭐 결단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 지금 각 그 광역 단체에 하나씩 떡 하나 나눠주듯이 이런 식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저는 좀 상당히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은발의 오줌 누기식 차원으로까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견되는 이런 식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국가 재정이 상당히 조금 이거 오용 내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뜻의 지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세금 낭비되는 거 감시하라고 했더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 지역에만 도움이 된다면은 다들 그냥 이구동성으로 찬성한다라는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죠. 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이 나라의 국가는 정권이나 이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고 미래 국민의 것이다라는 인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김상진 교수님 마지막으로 의견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타 면제 사업은 근본적으로 이제 근시안적 사업으로 진행되기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운용 전반적인 운용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예타 면제 사업도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충실하게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 내는 데서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어떨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하나 지역구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사안임을 다시 한번 새삼 확인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 보면서 다시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은 차재원 교수님, 박정희 전 국회의원님, 김상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법원에서 드루킹 1심 선고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킹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슈 따라잡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젯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93살, 15살 꽃다운 나이에 고초를 겪으시고 여성 운동가로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조문 행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다녀갔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빈소를 가득 채운 조문객들, 의자가 모자라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성 인권운동가로 활약한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첫 번째 추모의 밤 행사에 참석한 이들입니다. 성노예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공개 증언을 하는 등 퇴근 후 조문하러 온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늦은 밤까지 이어져 빈소가 차려진 첫날 약 1,500명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김 할머니를 문병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오후 김 할머니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할머니를 떠나보내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인권운동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할머니들도 눈물로 단짝을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힘이 없습니까? 말을 못합니까? 왜 이것을 해결 못해줍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화훼치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정부 간 합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점, 또 최근에는 초계기 갈등까지 불거져 김 할머니 조문 열기가 더 뜨겁다는 분석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I Can Speak 위안부 영화 예. 실제 모델이죠. 김복동 예. 할머니가. 예. 그 많이 보셨죠. 많은 분들이 네, 보셨고 끝에는 많이들 우셨던 영화였죠. 그 과거에 그 위안부였다는 거를 밝히지 않고 살다가 어렵게 영어를 배워서 예. 그게 이제 UN 인권위원회에 가서 예. 당신의 피해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그게 이제 줄거리였죠. 근데 이제 김복동 할머니께서 그 모델이었다는데,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의 경우에 이제 더 높게 평가가 되는 것이 혼자 그 피해, 위안부 피해에 대해 국한되지 않고 당신의 그 피해 경험을 폭을 훨씬 더 넓혀서 전쟁 중에 벌어지는 성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중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그런 범죄를 전쟁 범죄로 그 규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네. 국제 형사 재판소에.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당신의 그 피해를 그렇게까지 이제 확대하면서 활동을 해가신 거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래서 많은 상들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뭐 수상 경력보다는 우선 그 아픔을 그렇게 치유하고 더 확대해가고 키워가는 거는 우리들도 참 배우고 존경할 만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으로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셨어요. 예.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예. 이거는 이제 정부 국가 간에 거론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일들이죠. 거기에서 베트남 전쟁 때에 저 베트남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뭐 대표적인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좀 훌륭하신 거는 일본의 이제 동일본 지진이 났을 때. 네. 뭐 정부는 정부의 미움짓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정부는 밉지만 이 고초를 겪는 일본 국민들한테는 위로하시고 그리고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평화로 같이 나아갈 동반자라는 그 판단 맞아요. 생각을 하셨다는 게 여러 가지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인터뷰 마치고 난 뒤에 저는 이런 분들이 노벨 평화상 추천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정치인이 아니라 이런 분이 진정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문재인 대통령 문상 가셨죠? 예, 조문 갔죠? 예, 조문은 근데 현직 대통령께서 위안부 할머니의 이제 조문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져봤더니 처음이돼요. 기록을 봤더니 위안부 할머니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문 간 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이전에 뭐 그 뭐랄까 일본에 대해서 좀 그 의식한 게 있지 않았나라는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은 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조문한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거하고 별개로 뭐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일 관계와 위안부 문제, 전쟁 범죄에 대한 고발과 사과 요구는 별개 문제인 거고 일본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선진국이 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네. 뭐 아쉬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좋습니다. 자, 뭐 이제 좀 정치권 얘기로 좀 가보죠. 뭐 사표 낸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갑자기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김현철 경제비서관, 경제보좌관, 보좌관, 경제보좌관 신속하게 수리돼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이제 뭐 비서실장이 바뀌면서 그 여론을 상당히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건 특히나 그 2030 세대 그리고 5060 그게 세대. 저기서 발언한 거죠. 5060 아세안 가라 그랬더니 5060들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 좋으면 네가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세안을 가라는 게 아니라 예. 등산만 다니지 말고 예. 그리고 그 저 댓글 험한 댓글 험한 달고, 댓글 예. 그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 이 얘기는 조기 퇴직한 예. 5060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그 세대로 치부를 해버린 거잖아요. 폄하를 한 거잖아요. 5060 세대로서는 조기 퇴직을 하고 싶어 했냐고요. 그러게요. 예, 등산이 가고 등산 싶어 가고 싶어 가냐고요. 예. 그리고 댓글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하면 그걸 그냥 왜 그 비판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없이 한심한 사람들로 치부했다는 거. 그게 그렇죠. 굉장히 그 공분을 사게 한 것 같습니다. 젊은 층한테도 20대들도 뭐 취업 안 된다 헬조선 하지 말고 동남아 나가라. 예,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투덜거리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예. 좀 새로운 데 가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경제보좌관 특히나 청와대 경제보좌관에서는 할 얘기는 아닌 거죠. 하루 만에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하는 거 보면 정권의 차원에서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특히 2030 그다음에 60대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빠지고 지지율이. 있는데 딱 고기를 찍어서 폄하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특히나 이게 이제 또 설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밥상 그러니까 예. 새 그 차례상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아마 설 민심을 의식해서 노영민 실장이 빨리 정리를 건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각에서는 윤종원 경제수석보다 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이 프레임을 짜는데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역할이 컸던 분인데. 안 그래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사표 수리를 하고 마지막 이제 뭐 사람 보내는 거니까 내보내는 거니까 이제 위로의 말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그 지금 정부의 경제 틀을 짜는데 큰 역할을 해줬는데 안타깝다 이런 뭐 말씀을 했다고 해요. 전언에 의하면 그렇게 보면은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역할이 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뭐 한 분 더 있죠. 사표 수리된 분. 지금 저기 그 문제 그 탁현민 행정관의 사표도 수리가 됐다고 그럽니다. 수리가 드디어 된 거군요. 예, 그 뭐 해주겠느냐, 사표 수리를 하겠냐 안 하겠느냐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측이 다른 거보다도 탁현민 행정관이 너무 많이 지쳤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본인의 그 의사를 존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후임 인사를 보면 이제 앞으로 뭐 이 총선 앞두고 그리고 뭐 김정은 답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청와대에서 어떤 이벤트로 어떤 뭐 그 행사로 저 탁현민 행정관이 이어왔던 그 뭐라 할까요? 그런 좀 그 방식 이런 게 제대로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좀 그거 눈여겨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건 좀 혼선이 있으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부대변인은 그만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 고민정 부대변인이 이제 장기간 그
휴가래요? 휴가에서 사표 안 냈다는 혹시 거예요? 사표 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보도됐는데 예. 사표 낸 것은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아, 사표를 낸 건 아니고 장기 휴가다. 예, 아니 예. 휴가면 휴가지 또 장기 휴가는 또 뭐예요? 개인적 사정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 뭐 나중에 이유는 좀 밝혀지겠죠. 밝혀지겠지만.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예. 어찌 됐든 고민정 부대변인은 사표 낸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가보죠. 자, 요거 저 이수희 변호사님 전공 과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뭐 출마한 거죠. 오늘은 홍준표 전 대표 출마 선언하나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교안 그 전 총리는 출마 선언을 했죠. 했고요. 예, 했고 그래서 뭐 무덤에서나 있어야 될 386의 운동권 운동권 정치가 국정을 뭐 좌지우지하고 있다. 아주 그 입당할 때는 너무 밋밋했다라는 네. 평이 있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센 발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의 정통적인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선언문이 있었죠. 아, 그런 이 정치적 노림수가 있군요. 예, 그리고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철학이 현재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사파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예, 그런 예. 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정통 지지층이라 그러면은 경제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예. 지지하시는 분인데 더 그거한 것은 안보 보수라고 그러죠. 우리 보수들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인트를 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현재 여당, 이른바 운동권 세력을 지칭했던 분들은 뭐 반응이 나왔나요? 아직 이제 그러니까 색깔론이다 이런 색깔론, 반응은 나오고 예. 그리고 좀 예상됐었죠.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도했던 예. 그런 이력들을 봤을 때는 뭐 저런 말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내 경선하고 이렇게 그 뭐 대선이랄까 이래서 중도층을 끌어와야 하는 그 선거하고는 좀 포인트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 지금 출판 기념회 때 내가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네. 출마 쪽에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가닥이에요. 아니면 사실상 홍준표 전 총리 전 대표도 무조건 나온다의 한 표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나와서 무참하게 떨어졌을 때 네. 그거는 이후 정치 행보도 그 희망이 없어지는 거라서 아마 뭐 출마했을 때 나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까? 아, 그걸 좀 따져봐야 된다. 예, 뭐 박빙으로 2등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너무 타격이 크죠. 그러네요. 홍준표 전 대표는 2022년 대통령이 내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대선에 다들 이제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너무 대선 후보들이 일찍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제 우려를 했죠. 근데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네. 김무성 전 대표도 가만히 있을까? 예. 그러게요. 예, 좋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핫한 인물로 갑작스럽게 이제 부각될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얘기를 좀 해보면 자, 황교안 이런 식으로 부각되면 그 다음 공격 포인트는 뻔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그쵸. 자, 요 대목을 본인은 어떻게 극복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즉답을 안 했어요. 즉답을 안 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뭐 무덤에 있어야 될 386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원칙이 확고해야 확고해야 통합도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즉답한 적도 없고 지금 뭐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쏟아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들한테 이제 이게 기자들 질문은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당내 경선이 되면 TV 토론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주 그쪽에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텐데 어떻게 나올지 저도 뭐 예측은 어렵습니다. 우리 뭐 얘기 나온 김에 직설적으로 한번 황교안 전 총리한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뭐 어차피 나올 질문이니까 뭐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뭐 똑같을 것 같으니까요. 황교안 전 총리 최순실 알았다. 그러한 문건이 나왔다. 이건 뭐예요? 최순실을 알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최순 녹음된 거는 조금 예. 있었죠. 그거는 이제 그 2012년 딱 한마디가 있긴 있더군요. 최순실의 그 육성으로. 예, 그거는 2012년에 그 대선 준비하면서 대선 중에, 예. 최순실의 최순실 씨가 황은 그걸 왜 안 받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교안 씨는 그거 왜 안 받지? 예. 그게 아하. 뭐냐면 권력형 그런 거 안 받아? 뭐 이렇게 물어봤죠.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걸로 좀 명문화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 황교안 당신은 변호사였죠. 네. 예, 변호사가 그걸 아마 난색을 표한 것 같아요. 그런 제안에 예, 대해서 예. 공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변호사를 최순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황교안 당시 변호사가 최순실을 알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예, 거죠. 예.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아니 그 당시에 뭐 저도 황교안 변호사 알았죠. 저는 알았죠. 그분이 저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가 뭐 캠프에서 꽤 비중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는 있었을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최순실이 황교안을 알았느냐 못났느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황교안이 최순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올 질문인데 예. 이 대목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저 국회 질문에서 예.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물었었죠. 최순실 알았냐? 예. 그랬더니 내가 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순실은 시종일관 황교안 전 총리는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 공무원인 내가 최순실과 연을 맺을 일이 없었다 기회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몰랐다는 거에서 더 나아가지고 그러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그 프리패스로 통과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알았느냐? 총리였으니까 좀 예. 알지 않았느냐라는 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몰랐다라고 할 것 같고요. 하긴 총리가 뭐 청와대 관저 드나드는 사람을 어찌 알겠어요. 글쎄요. 그리고 그건 친박 구조적으로 해요. 측근들도 몰랐다니까 그런 그렇죠. 내용은 그럼 몰랐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탄핵 소추되고 나서 그 헌재 결정 기간 동안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잖아요. 권한 대행을 할 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청와대에서 네네.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상대 후보들이 겨냥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보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직설적으로 몇 개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 예.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유력한 거죠. 지금 이제 당원이 70%고 일반 여론이 30%거든요. 30% 7대3. 예, 그런데 당원의 많은 비중이 이제 TK 쪽에 있습니다. 예. 부울경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3분의 1쯤 되죠. 예, 그래서 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평이 대세이긴 한데 네. 앞으로 넘어야 되는 산도 많고 또 하나는 지금 당 대표가 공천을 주도하고 총선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면에서 과연 그러면 황교안 당 대표가 네. 그런 적합한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TK가 또 정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선거를 치러보지 않았고 공무원만 했으니까 당을 너무 모르고 이런 약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다음에 과거지향적이라는 과거지향적이고. 자, 넘어야 될 산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만 찝는다면 그게 탄핵과 관련된 탄핵이다. 거죠. 예.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첫 번째 산이다. 당대표하고 이거 다 이뤘다 할 뿐이면 상관없지만 예. 대선에 나갈 뿐이면은 차기 대선 야권 후보 1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 중도층을 겨냥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예. 안 하고 그냥 유감이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건 잘못된 거다.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그걸로는 거죠. 안 된다. 야, 궁금하기는 해요. 예, 그 대목을 어떻게 돌파해낼지 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이 예. 변호사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과거 할머니 인터뷰를 떠올리며 새삼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할머니는 죽으면 나비가 될 거라 하셨습니다. 부활과 평화의 상징. 할머니, 네, 이제 나비로 훨훨 나십시오. 그러나 김복동 할머니, 저희는 죽어서 나비 안 될랍니다. 대신 힘있고 무섭고 건들면 응징하는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사과 요구조차 당당히 못한 못난 나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짐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힘 있는 독수리가 되어 보겠습니다. 일본이 사과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 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힘의 논리라는 거 잘 압니다. 한미 동맹 유지하고 중국과 협력하고 북한과 평화 공존하며 경제와 군사력을 키우겠습니다. 구호와 이념만으론 강한 독수리 안 된다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이 모든 짐 저희한테 맡기시고 이제 나비로 훨훨 날아가십시오. 명복을 빕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